8월 4일 알고 뉴스 시작합니다. 촬영 시각은 3일 밤 10시입니다. 비트파라 이더사도 내년부터는 세금 냅니다. 알고 우뉴스 5가지 핵심 뉴스 짚어드립니다. 뉴스 1. 엔캐리 청산의 악몽 어게인입니다. 지금 현재 이거 엔달러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157엔 정도의 달러당 거래되고 있어요. 이게 지금 현재 이게 오르고 있죠. 이게 엔화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1달러당 얼마라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이 동그라미를 쳤잖아요. 이때가 바로 미국과 일본이 공조해 가지고 엔화 방어에 나섰던 겁니다. 자, 98년에 보자면요. 엔화 가치가 폭락을 하자 미국과 일본이 공조해 가지고 엔화 가치 방어에 나섰고요. 자, 반대로 2011년에는 동일본 대지진이 터지면서 엔화 가치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이 공조해 가지고 이번에는 엔화 약세 쪽으로 돌리려고 노력했던 거고요. 자, 이번에 또 한 번 미국과 일본의 공조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15년 만에 첫 공동 엔화 개입을 공식 확인했다. 시장에서 야, 미국 쪽하고 공동으로 개입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일본도 개입하고 미국 재무부도 개입했고요. 그 베센트 재무장관의 투두 리스트가 그 약간 메모가 언론에 노출된 거 아시죠? 이거 의도적으로 노출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미국과 일본이 긴밀하게 공조해서 엔화 가치 방어에 나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유가 뭐냐면요. 엔화 가치가 40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어요. 자, 이게 수준 보시면 아시겠죠? 1900년대? 1800년, 야, 언제야? 엔화 가치가 지금 너무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5년 만에, 예, 미국과 15년 만에 처음으로 공동 외환시장 개입에 나섰다라고 하는데, 2011년에 나섰을 때는 엔화 가치가 지나치게 강세를 보였을 때 개입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엔화 가치가 약세를 보이니까 개입한 겁니다. 그거는 1998년 이래로 40년 만에 처음이고요. 가타야마 사스키 재무상은 미 재무부와의 긴밀한 공조를 강조했고요. 트럼프 대통령과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역시 동맹국 지원과 미국의 금융적 이익을 언급하면서 개입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목요일에 하루에만 8조 4,500엔, 537억 달러인데 거의 이제 70조가 넘는 돈을 투입해가지고 사상 최대 규모로 개입을 하면서 엔화 가치를 폭등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환율을 확 떨어뜨린 거죠. 그래서 86년 이후 가장 약세였던 달러당 164엔 부근에서 157엔대로 급반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소비세율을 1%로 대폭 인하하는 등 확장 재정 정책을 펴고 있어서요. 이게 과연 엔화 가치가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왜 수십 년 만에 미국이 일본 엔화 방어에 나선 이유는 뭘까라고 보자면요. 바로 그겁니다. 일본이 미국 국채 최대로 보유한 보유국입니다. 자, 그러면 사실 엔화 가치 방어를 위해선 달러를 팔고 엔화를 사들여야 되잖아요. 미국 국채를 대량 매입합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 채권 시장이 흔들리겠죠. 일본이 미국 국채를 팔아 제끼면 금리가 오르겠죠. 치솟겠죠. 그러면 미국 그렇지 않아도 지금 채권 금리 때문에 머리가 아픈데 야, 이거 일본까지 팔아대면 이거 어떡합니까? 때문에 일본도 함께 방어에 나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자면 미국 국채를 시장에 직접 내다 팔기보다는 미국이 걱정하는 건 지금 채권 금리가 급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도 미국과 공조를 할 때 미국 국채를 그냥 던지는 게 아니라 연준의 피마 레포 제도를 활용해서 달러 유동성을 조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미국과 일본이 공통으로 엔화 방어에 나선다라는 건 투기 세력에 대한 강력한 억제력을 확보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앞으로 너네 엔화 공부에도 치지 마라고 지금 현재 워닝을 준 거죠. 여기 보시면 일본 엔화 방어 연준 피마 레포를 활용한다라고 했는데 왜 그러면 피마 레포를 활용하느냐? 미국 국채 매도 부담을 줄인다는 거죠. 1조 1천억 달러 이상은 미국 국채를 보유한 최대 해외 보유국이 일본입니다. 국채를 시장에 직접 내다 팔지 않고도 이를 담보로 연준에서 달러 유동성을 조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본 엔화 방어와 미국 채권 시장의 충격 완화를 동시에 노릴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건데 참고로 피마 레포가 뭐냐면요. 이거 어떻게 하냐? 만약에 달러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달러를 매도를 치고 엔화 방어에 나선다라고 했을 때 엔화를 사들이는 게 아니라 자, 기존의 방식은 미국 국채를 시장에서 직접 매도합니다. 시장 내 국채 물량이 폭증하죠. 그러면 국채 금리가 급등하고 시장 발작이 일어납니다. 이거 미국이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국채를 일본이 연준에 담보를 맡겨요. 연준에서 달러를 빌립니다. 그리고 만기 후 이자 지급 및 국채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뭔가 엔화 방어에 나선다는 거죠. 국채 금리를 직접적으로 국채를 시장에다 던지지 않으니까 사실 미국의 국채 시장에 영향을 안 주기 때문에 피마 방식을 선호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왜 걱정을 하고 있냐? 엔화 가치 방어에 나설 때. 이게 바로 24년 8월에 있었던 블랙 먼데이의 악몽 때문입니다. 당시 8월 5일 날 월요일이었는데 다우가 2.6, S&P 500 3%, 나스닥 3.3%등 미국 주식이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왜 급락했을까를 했을 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발 자금 이탈이 영향을 미친 거다라고 했어요. 2년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한 이유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우려됐기 때문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렸어요. 그런데 이 기준금리를 그냥 올렸는데 이게 시장에 너무 큰 충격을 준 거죠. 일본이 금리를 올리니까 그간에 싼 일본 자금을 빌려다가 투자를 했던 자금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왔죠.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가 버렸으니까. 그러면서 이 본국으로 다시 엔화로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들고 있는 위험 자산을 다 팔아야 되겠죠. 그래서 블랙 먼데이 쇼크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혹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걱정인 거예요. 지금 현재 엔화 가치가 올라가니까 큰일 났네? 엔화 가치가 올라가면 엔화 가치가 쌀 때 만약에 돈을 빌렸던 자금이 있다라고 하면 엔화 가치가 올라가면 환차손을 입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돌아와야죠. 엔화를 갚아야죠. 엔화로 빌린 돈을 갚아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엔화 가치의 방어에 나서면 엔캐리 청산이 나오는 거 아니야? 엔캐리 트레이드 언와인드라고 해야 되나? 그게 나오는 거 아니야? 걱정입니다. 그리고 다만 이번에는 좀 다를 거라고 보는 게 미국이 같이 개입했잖아요. 미국이 만약에 엔캐리 청산이 우려가 됐다라고 하면 쉽게 개입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미국이 보기에도 뭐 이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개입해가지고 엔화 가치 방어에 나서는 게 엔캐리 청산을 부를 것 같진 않다라고 판단이 섰기 때문에 베센트도 지금 현재 일본과 공동으로 환율 방어에 엔화 방어에 나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제가 지금 보여드린 거는 아까 블랙 먼데이 쇼크가 증시에서 벌어졌던 일인데요. 비트코인에서도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주봉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제가 동그라미 친 부분이 바로 블랙 먼데이 쇼크가 있었던 엔캐리 청산에 따라서 있었던 부분인데요. 잘 안 보이니까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때 보시면 일봉입니다. 긴 장대 음봉이 나왔죠. 이때 비트코인 가격도 폭락하면서 일시적으로 49,000달러까지 갔다 왔습니다. 엔캐리 청산된다 이러면서 급락했다가 그 다음엔 다시 회복을 했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횡보를 이어가다가 트럼프 당선과 함께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번에도 엔화 가치 방어에 나서면서 혹시 엔캐리 청산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이 되고 있는데요. 베센트 장관이 잘 계산을 하고 개입했다라고 가정하게 되면 이번에는 엔캐리 청산의 악몽은 다시 재현되진 않을 것 같다라고 조금 희망을 걸어봅니다. 뉴스 2. 클래리티 진짜 물 건너갔나 봅니다. 자, 미 상원 표결 일정에서 클래리티법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자, 크립토 슬레이트에 따르면 클래리티법이 아닌 HR 6500 관련 토론 종결 표결만 진행할 예정이다. 뭐 이런 게 있어요. 그 공개한 표결 일정에 보니까 클래리티 안건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상원 홈페이지에. 여기 보시면 캘린더가 나와 있어요. 자, 월요일 공개한 8월 3일 그 주간 일정입니다. 자, 보시면 뭘 표결하냐라고 하면 HR 6500, S 4784 쭉쭉 있습니다. 여기 클래리티 액트가 없습니다.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한글로 번역을 해봤습니다. 만장일치 동의 합의 사항이라서 뭐가 이렇게 안건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지에 대해서 보면 여기 보면 클래리티가 없어요. 아프리카 성장 기획법, 국방부 군사활동, 예산안 관련 등등이지 클래리티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캘린더 일정을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요 네모난 박스 쳐진 부분이 있죠. 자, 9일까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10일부터는 박스가 쳐져 있습니다. 이 박스가 뭐냐? 박스 에어리아는 그러니까 휴회 기간이다. 법안을 심의하는 기간이 아니다라고 표시돼 있어요. 그럼 뭐야? 9일까지만 뭔가 일을 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여기 아까 보셨지만 이 안건에 표결 안건에 클래리티가 없어. 그런데 10일부터는 휴회에 들어가. 그럼 클래리티는 언제 통과시키는 거야? 넘어가네 8월을? 라고 생각하겠죠. 그래도 마지막까지 상원 휴회 전 극적 통과가 가능할까라고 해서요. 가능하다는 시나리오가 있긴 합니다. 일단 핵심 자개물은 뭐냐? 자, 클래리티법 통과가 되려면 60표를 확보해야 됩니다. 공화당 53표, 민주당 7표가 필요합니다. 민주당 의원 7명이 현재 공개된 안은 소비자 보호 등이 부족하다라면서 추가 협상을 요구 중에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민주당 7명이 수긍할 만한 합의안을 내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단 며칠 만에 표결하는 3가지 패스트 트랙이 있습니다. 지금 정상적인 일정으로 통과가 안 돼요. 자, 첫 번째가 만장일치 합의, 100명 전원 동의 시 대기 토론 시간 전면 생략 즉시 표결. 이건 안 되죠.
만장일치. 야, 이거 7명 합의 끌어내기도 쉽지 않은데 다른 나머지 민주당 의원 40명까지 합쳐 가지고 100명 만장일치 요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시간 단축 합의. 여야 합의로 토론 대기 및 발언 시간을 수분에서 1시간으로 압축을 합니다. 빨리 표결을 하는 거죠. 패키지 법안 탑재 아니면 국방권한법 등 통과 확정적인 대형 법안의 수정안으로 합치는 겁니다. 자, 요거 3개 중에 아무래도 가장 확률이 높은 건 이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8월 10일 전에 극적 통과할 수 있는 3단계 시나리오를 보자면 일단 민주당이 요구 반영한 수정안이 타결을 봐야 됩니다. 요건 이제 백악관이 이 정도 오케이, 우리가 오케이 할게라고 해야 되겠죠. 자, 그럼 두 번째, 요 수정안을 가지고 아까 말한 민주당 7명, 요 수정안에 대해서 오케이, 우리 통과할 수 있어, 합의할 수 있어라고 하면서 여야 지도부 시간 단축을 합의합니다. 그리고 나서 휴회 직전에 상원 본회의 전격 표결 및 통과. 요렇게 되면 네, 휴회 전에 통과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분수령은 민주당 7인과의 수정안 타결 여부입니다. 일단 이게 돼야지 그다음에 시간 단축 합의를 해가지고 이거를 빨리 휴회 전에 통과를 시킬 수 있는 거죠.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난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가장 필요한 7명이 합의할 수 있는 합의안이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해서 크립토인 아메리카에 따르면 여기가 클래리티 관련된 소식 가장 잘 전하고 있는 곳이죠. 백악관이 윤리조항 수정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뭘 검토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해요. 윤리 규정의 집행 권한 주 법무부 장관이냐 아니면 연방 법무부 장관이냐 이거에 대해서 주 법무부 장관 쪽으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뭔가가 나오고 있어요. 어쨌든 검토하고 있다고 나니까 수정안이 나오고 이걸 민주당 7명이 오케이 이 정도면 우리가 통과시켜 줄게라고 하면 극적으로 휴회 전에 패스트 트랙을 밟아서 시간 빨리빨리 단축해가지고 통과시킬 수도 있습니다. 막판 극적인 타결을 기대해 보지만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난이도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의 경우 통과가 안 된다라고 하면요. SEC가 나설 겁니다. 클래리티법 무산 시에는 암호화폐 규제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라는 겁니다. 자, 법을 마련하는 게 아니라 SEC 차원에서 실질적인 시행 기관의 차원에서 지금 클래리티법과 비스무리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규제안을 마련한다라는 겁니다. 가장 확실한 건 법안 마련인데요. 그게 안 되면 SEC가 자체적으로 클래리티법과 비스무리한 규제안을 마련해서 크립토 사업을 하려고 하는 프로젝트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그건 이제 프로젝트 차원인 거고 가격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클래리티라는 호재가 지금 현재 무산될 위기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통과가 됐으면 합니다. 이게 뭐 말하기가 어렵네요. 막판 극적 타결 바라봅니다. 뉴스 3 콜드 카드 사태 나 지금 떨고 있니? 라고 했는데요. 자, 갑자기 이제 그 콜드 카드라고 하는 곳이 있거든요. 코인카이트라는 곳이 개발한 건데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보안을 위해서 21년 3월 출시된 펌웨어 버전 4.0.1이나 그 이후 버전이 펼치된 MK3 지갑에서 시드금을 생성한 모든 이용자들에게 자금이 위험할 수 있다라고 경고한다라고 했어요. 자, 이 콜드 카드 지갑에서 일종의 콜드 월렛이죠. 594 BTC가 해킹을 당했대요. 이게 뭐야? 라고 봤더니 이 특정 시점에 출시된 콜드 카드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보안 수준이 너무 낮아가지고 이게 해킹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콜드 카드는요, 캐나다 보안 기업인 코인카이트가 2017년 12월에 만든 비트코인 전용 하드월렛입니다. 그런데 콜드카드에서 자금이 비정상적으로 인출됐다란 이용자의 제보가 있었고 그 이후 살펴봤더니 30일 보안 취약점이 발생한 사실을 공지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보시면 칩에 내장된 하드웨어 난수 생성기 대신에 예측 가능한 소프트웨어 난수 생성기를 사용하도록 해서 생성할 수 있는 키의 범위가 제한됐다라고 합니다. 자, 난수가 굉장히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무작위로 넣었을 때 맞추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예측 가능한 난수 생성기로 만들어가지고 몇 번만 하면 게다가 요새 AI가 나왔잖아요. 이게 해당 난수를 그냥 무작위로 막 집어넣었을 때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해킹이 되는 거죠. 야, 그래서 취약점에 관한 공개 정보와 충분한 연산 능력만 있으면 누구든지 기기에 직접 접근하지 않고 오프라인에서 키를 재현해서 자산에 접근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블록 비트키 총괄이 하드웨어 지갑 콜드카드 MK3 외 모델도 취약하다. 아까 MK3만 공개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봤더니 MK2, MK4, 뭐 Q, MK5 모델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했고요. 실제로 피해 규모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콜드카드 피해액이 1,300억 원, 그러니까 1,367개로 확대가 됐고요. 아까 500여 개에서 확대가 됐고 4,585개 주소에서 공격이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코인데스크 기사를 보니까요.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합니다. 1816BTC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4차 해킹이 진행 중에 있고요. 피해액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1억 1,400만 달러까지 늘어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드 털린 분들 갑자기 진짜 난감하겠죠. 그래서 봤더니 이게 이제 레딧 서브 레딧에서 봤더니 와, 이게 클로드 코드에게 단지 취약점을 확인해 달라라는 주문을 내리고 8분간 추론화 끝에 이번 해킹을 야기한 치명적인 문제를 찾아냈다라는 겁니다. 8분 만에 클로드로 찾아냈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이 난수 생성 그 난수를 만들었는데 예측이 너무 가능한 게 이게 한 8,600만 비트코인 해킹된 걸 봤더니 너무 쉽게 찾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킹도 이루어진 거고요. 야, 문제 있다. 문제 있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에 대한 비관론이 급증했습니다. 콜드 월렛 보안 우려에 시장 심리가 악화된 건데요. 앞서 이거 콜드 카드 해킹 당한 것 때문에 비트 가격에 영향이 있지 않냐라고 했는데 영향이 있죠. 실제로 주말에 좀 비트코인 가격이 맥을 못 춘 게 뭐 이런 상황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콜드 카드 해킹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콜드 월렛 자체의 보안성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불안이 더욱 커졌다라는 거죠. 야, 비트코인 이거 쉽지 않네라는 겁니다. 좌우장폭은 이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에 대해서 콜드카드 해킹은 계기가 돼서 자산을 분산 보관해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에 하드월렛에만 넣어두면 이게 털리면 다 털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눠서 보관해라. 이걸 이제 권장을 했고요. 제가 갖고 온 방법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에이스인이라고 읽어야 될까요? 요 분인데 제가 이제 그 X에서 팔로잉 하는 분인데 이분이 미국에 있는 약사분이세요. 굉장히 옛날부터 비트코인 투자를 해 오셨고요. 비트코인 투자를 통해서 굉장히 뭐 노후 준비까지 하고 계신 이런 분입니다. 뭐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까지는 아닌데 비트코인에 대한 굉장히 강한 확신을 갖고 계신 분이고요. 근데 이분이 글을 올렸어요. 콜드카드 사태 관련돼 가지고. 이번 사태는 비트코인 이슈가 아니라 한 지갑 회사의 개별적인 문제입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여전히 아무 문제 없이 잘 돌아가고 저도 여전히 비트코인은 절대로 희석되지 않은 단단하고 좋은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왜 비트코인을 매도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이거는 그 지갑 회사의 개별적인 문제인데 비트코인 팔았어. 왜 팔았게? 라고 하면서 이제 얘기를 풀어가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한 11개 정도를 콜드카드 지갑 2개 나눠서 보관하고 있었대요. 야, 근데 이런 사태가 터지니까 당연히 손 떨리겠죠? 그래서 이분이 어떤 다른 주로 컨퍼런스를 왔는데 콜드카드 사태가 터져가지고 밤에 잠도 못 자고 진짜 막 전전긍긍하면서 콜드카드에 있는 비트를 코인베이스로 옮겼다라고 합니다. 일단 과정은 그렇고요. 자, 그럼 왜 비트코인을 매도하냐에 대해서 저는 40대 중반 가장인데 제 와이프는 거의 컴맹에 가깝고 투자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너무 어리고 부모님은 70대 중후반입니다. 비트코인 지갑에 큰 돈이 들어있는데 만약 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고민을 계속했고 고민을 했어요. '아 어떡하지?' 라는데 이번에 사태가 터지면서 드디어 실행에 옮겼다라고 볼 수 있죠. 이번 콜드카드 지갑 사태를 통해서 저에게는 비트코인의 보관은 어렵고 단 한 번의 실수, 이슈, 사고로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게 현실로 다가온 사건이었고 세금 때문에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실행에 옮기게 해 주었습니다라고 했어요. 자, 콜드카드 사태가 터지고 나서 보니까 만약에 내가 콜드카드 지갑에 비트코인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내가 어떻게 되면 아마 나의 와이프, 자녀, 노모는 부모님은 이 지갑에 든 비트코인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자체를 모른다는 거죠. 와, 이거 그러면 그냥 자기가 모은 자산이 그냥 날아가는 거잖아요. 야, 이거 어떡하나. 게다가 아까 말한 대로 실수나 이슈 어떤 사고 때문에 내가 모은 자산을 다 잃어버릴 수 있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세금 관련된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나를 고민하고 계셨는데 이번은 계기로 해서 정리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코인베이스에 있는 비트코인 60% 매도했고 아래와 같이 나누기를 결정했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선택한 방법이 뭐 S&P ETF도 있고 뭐 다른 이제 블록에서 판매하는 다른 비트키 지갑도 쓰고 있지만 이분이 선택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비트코인 ETF입니다. 자, 이게 뭐냐? ETF는
비트코인에 투자하지만 비트코인을 보관하는 것에 대한 걱정이 없죠. 자, ETF의 자산은 운용사가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운용사가 해킹을 당해도 운용사가 해당 자산에 대해서 고객에게 보증을 해줘야 돼요. 이거는 그 SEC에 대한 모든 운용사에서 의무를 다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개인 입장에서는 보관과 수탁 이런 의무가 전혀 없어요. 모든 책임은 다 운용사가 지는 겁니다. 나는 이 비트코인에 투자할 때 투자 위험은 가격 변동의 위험만 있지 누가 내 비트코인을 해킹한다? 혹은 거래소가 예를 들면은 먹튀를 한다거나 이런 걸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했다라는 거고요. 지금 비트 맥시멀리스트나 아니면은 야, 키를 내가 갖고 가야지 온전한 비트코인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과연 그 지갑 관리를 잘 할 수 있느냐? 내가 만약에 불의의 사고가 있었을 때 나의 가족들이 내가 갖고 있는 그 비트 지갑에 있는 비트를 과연 실제로 찾아서 쓸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는 분이라고 하면 사실 매 분기 금융정보분석원에 감사를 받는 국내 5대 거래소나 아니면 해외에 있는 탑티어 거래소에 오히려 비트코인을 보관하실 것, 아니면 차라리 우리나라는 아직 비트코인 ETF 투자가 어렵지만 ETF가 가능해졌을 때 ETF를 투자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만약에요, 세금을 진짜 내년부터 내게 된다라고 하면 ETF가 출시됐을 때 실제로 그냥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것과 비트코인 ETF에 투자하는 것의 세금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어느 쪽이 나에게 유리한지를 따져서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 노출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뉴스 4. 내년부터 코인 과세 정부 유예 없다. 자, 가상자산 과세 27년 시행이 됩니다. 자, 이게 그 26년 세제 개편안 확정 발표했고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재정경제부 사이트에 들어가면 요거 공개돼 있으니까 다운받아서 다 보시면 됩니다. 자,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는 디지털 자산 소득세 관련 내용은 없다. 근데 확정이야. 자, 이제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유예가 올해 말까지 됐기 때문에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제 개편안에 아무 내용이 없다는 건 그냥 예정대로 시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봤어요. 26년 세제 개편안 상세본입니다. 간단한 것도 있는데 이거 제 자세하게 나와 있는 거 갖고 와봤어요. 자, 여기 재정경제부 있고요. 그다음에 목차가 쫙 나와 있습니다. 이 목차에 디지털 자산 관련된 가상자산 관련된 소득세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등장하는 게 하나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기타에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라고 해놓고 3번에 가상자산에 대한 상속세, 증여세 조사의 효율성 제고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해당 부분을 가면 뭐예요? 자, 가상자산에 대한 상속세, 증여세 조사의 효율성 제고. 자, 1번 금융재산 일괄조회 대상의 가상자산 사업자 추가라고 했어요. 자, 상속세, 증여세를 물려야 될 때 일단 그 세무 당국이 금융재산을 일괄 조회하거든요. 그런데 이 금융재산을 조회할 때 코인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코인을 상속해 주는데 이게 약간 과세 사각지대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넣은 거예요. 개정안에 뭐라냐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따른 가상자산 사업자. 그러니까 앞으로 이 어떤 사람한테 상속세를 물려고 할 때 예전에는 이제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은행들, 증권사들에만 야, 이 사람 돈이 얼마 있어? 자산이 얼마 있어?를 조사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업비트에 가서 야, 이 사람이 지금 갖고 있는 코인 재산이 얼마야? 라고 이제 조사할 수 있다는 거죠. 개정 이유가 가상자산에 대한 상속증여세 과세자료 수집을 위해서 이렇게 일괄조화 대상에 이제 추가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속세, 코인으로 해서 약간 상속세를 회피하려는 거 요거 잡아내겠다라는 거죠. 두 번째, 질문 조사권 행사 대상의 가상자산 사업자 수사. 세무공무원이 상속세, 증여세 관련 질문 조사권 행사 대상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따른 가상자산 사업자. 그러니까 코인 관련돼서 이제 그 질문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이제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돌아가셔서 이제 이분의 이제 상속세를 조사해야 되는데 금융재산 조회 일괄 조회하고요. 업비트에서 이제 일괄 조회합니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막 이렇게 질문을 할 때 업비트에 담당하는 그 직원한테 가가지고 야, 이 사람이 요 코인을 이거 갖고 있는데 이게 다야? 뭐 더 있어?라고 하면서 추가적으로 더 질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거는 그냥 상속세, 증여세를 낼 때 코인을 통해서 과세를 회피하는 꼼수, 요거 차단하는 조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거 말고 그 코인 관련된 과세, 이거 아까 아예 내용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과거에 있던 내용이 그대로 시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27년 1월 1일부터 기본공제 250만 원, 세율 20% 분리과세, 지방세 포함을 22% 적용해 시행합니다. 최초 시행일이 22년 1월 1일이었는데 세 차례 유예되면서 27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야, 근데 이게 이런 다들 걱정하잖아요. 아, 도대체 이거 과세 제대로 할 수 있어? 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윤철 부총리는 일단 디지털 자산 과세를 내년 시행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제도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야, 우리가 제도 마련이 제대로 안 됐어. 이거 코인 관련된 세금 이거 안 돼. 라고 하는데 일단 부총리 입장 일단 해보고 나머지는 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할게. 이런 입장입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내용만 놓고 보자면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매매 대여 수익에 대한 과세, 22% 과세하는 거죠. 그리고 코인끼리 교환해도 과세, 기존 보유자는 26년 말 가격이 중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22% 세금 내는 건 아시겠죠? 27년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28년 5월 종소세 신고할 때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존 보유자는 그러면 취득가액을 뭐로 하느냐? 진짜 자기가 취득한 가격이나 아니면 26년 말 가격 둘 중에 높은 걸로 합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취득가액을 인정하는 뭔가 이 서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26년 말 가격으로 합니다. 그래서 26년 말 가격이 높으면요. 굳이 취득 가격 안 하고 26년 말 가격으로 하면 되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비싸게 산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경우에는 내가 이거 얼마에 샀는지를 입증을 해야만 26년 말 가격이 아니라 내가 산 가격으로 그 취득가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조금 많이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에요. 코인끼리 교환해도 과세. 아니, 코인을 팔아야지 과세 아니야? 원화로 바꿔야지? 그게 아니라 코인끼리 바꾸는 것도 과세입니다. 비트에서 이더, USDT에서 알트코인 같은 교환도 매도로 강조합니다. 원화로 출금하지 않아도 교환 시점에 원화 가치로 수익이 계산된다라는 건데 이 두 번째가 좀 상당히 골 때리는 부분인데요. 왜 그러냐? 법적으로 왜 코인 간 교환이 과세 대상인가를 보자면 세법 시각에서 비트를 매도해서 이더를 사는 행위는 다음에 두 개의 거래가 동시에 일어난 걸로 봅니다. 비트를 당시 원화 시가로 매도해서 그 원화 매도 대금으로 이더리움을 매수한 거죠. 그래서 원화 출금 여부와 상관없이 교환이 일어난 그 순간에 이전 코인의 양도 차익이 확정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양도 차익은 교환 시점의 원화 환산 가액 빼기 해당 코인의 원화 취득 가액입니다.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을 USDT로 교환한다고 볼게요. 5천만 원에 산 1BTC를 보유 중인데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해서 원화 기준 1억이 됐습니다. 보유한 1BTC를 전부 테더로 교환을 했습니다. 그러면 원화를 출금 안 했습니다. 통장엔 영원히 찍혀 있어도 교환 순간에 5천만 원의 양도 차익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일단 그 양도 차익이 생긴 거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되고요. 추후에 이 USDT로 다른 알트코인을 살 때의 취득가액은 1억 원이 됩니다. 자, 그래서 실무상의 유의점 및 한계인데 이게 바로 문제예요. 해외 거래소나 덱스에서 USDT나 이더 페어로 거래해도 모두 원화로 환산해 소득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취득가액 산정을 어떻게 하냐? 동일한 코인을 여러 번 나누어 매수하면 법적으로 이동평균법을 적용하여 평균 단가를 산출합니다. 이게 막 나눠 샀어. 그러면 이제 평균 단가를 산출해요. 근데 이게 복잡한 정산의 문제. 잦은 코인 간 교환 하시는 경우 매 거래 시점의 원화 시가를 추적 기록해야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신고 시 손익계산 과부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소별 2억 다운로드 및 가상자산 전용 세무 솔루션을 활용해 필수적일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데요. 야, 이거 신고 어떻게 하냐?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업비트에서 하면 업비트에서 다 알아서 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해외 거래소에서 하면 이거 자기가 신고해야 되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상당히 난감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변창한 코인 은사가 아니라 텔레그램에서 갖고 와봤는데요. 제일 큰일인 게 USDC, USDT, USDG로 교환해도 매각으로 보고 세금을 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손실이면 다행인데 수익권에서 왔다 갔다 했다가 세금만 뗄 수 있다라는 거죠. 아, 스테이블 코인 거래에도 이게 약간 네, 돈을 낼 수 있다는 거, 세금을 낼 수 있다는 거.
예, 이거 저는 약간 실무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입니다. 이거 어떻게 정산하냐? 이게 한 번에 안 사잖아요. 여러 번 나눠 매수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서 평균 단가 산출할지 좀 난감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구은철 부총리 입장은 확실하죠. 네, 뭐예요? 일단 해보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제도를 보완한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거 내가 얼마 벌었는지는 본인이 신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신고가 사실과 다르다라고 하면 추징세금을 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입증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매도가액 전체가 그냥 수익으로 잡힙니다. 취득가액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지 네, 난감합니다. 진짜 과세하기 전까지 요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이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뉴스 5 이번 주 주요 일정입니다. 화요일 날 11시에요. 6월 졸트 9인원이 나옵니다. 수요일 날 7시 25분 서클 실적 발표했습니다. 서클 투자자분들 어떤지 한번 지켜봐 보시고요. 9시 15분에 ADP 비농업 취업자 수 나오고요. 10시 45분에 서비스업 PMI 나오고요. 11시에도 뭐 ISM, S&P 서비스업 PMI가 나옵니다. 자, 6일 날 새벽 5시쯤에 샌디스크 실적 발표가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반도체 기업 실적이라서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9시 반에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나옵니다. 자, 금요일 지표가 중요합니다. 고용보고서가 나오죠. 9시 반에 7월 비농업 취업자 수, 7월 실업률이 나옵니다. 고용 상황 살펴볼 수 있는 지표니까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 ETF 자금 흐름인데요. 주 초에 안 좋았다가 수요일, 목요일은 괜찮은데 금요일 날 또 대규모 유출이 나왔어요. 좋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주 단위로 봤을 때 3주 연속 ETF로 돈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지난주는 살짝 사실 빨간 바가 짧긴 하지만 어쨌든 유출이 됐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은 한 번 음수로 돌아서더니 좀처럼 양수로 돌아서지 않고 있네요. 기관 쪽 자금이 좀 들어와 줘서 비트 가격이 탄력을 받길 바랍니다. 이 와중에 우리 마이클 세일러 또 엑세다 올렸더라고요. 스트래터지는 USD 리저브를 2억 5천만 달러 증가시켰대요. 그리고 STRC 8,100만 달러를 다시 사들였답니다. 지금 목표가 STRC를 다시 100달러로 만드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제 USD 리저브를 만들어서 우리가 배당을 줄 수 있는 그 기간을 2.3년으로 늘렸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은 현재 84만 2,138개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USD 리저브는 40억 달러 보유하고 있다라고 해요. 자, 이게 올렸어요? 저는 궁금하죠. 돈이 어디서 나서 USD 리저브를 늘렸을까? 돈이 어디서 나서 STRC를 다시 사들였을까? 그런데 마이클 세일러 이 트윗에 보면은요. 뭘 팔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비트를 팔았다는 얘기가.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스트래터지 주식을 팔았나? 라고 했더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자, 요게 왜 맨날 화요일 날 9시 언저리에 그러니까 월요일 날 오후 9시 언저리에 이런 뉴스가 나오냐라고 보면요. 바로 이겁니다. 자, 이게 SEC에 제출한 8K 문서에 나온 내용입니다. 자, 8K 문서는 뭐냐면요. 주가나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수시 공지를 제출할 때 사용하는 서식이거든요. 예상치 못한 중요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영업일 기준 4일 내에 제출해야 됩니다. 자, 이게 지금 제출한 거는 8월 3일이거든요. 미국 시간으로 오전에 제출한 거예요. 발생한 일은 7월 31일에 발생한 겁니다. 자, 무슨 일이 있었냐를 보니까요. 그렇습니다. 비트코인을 1638개를 팔았습니다. 요거 판돈을 가지고 물론 보통 주수 팔았어요. USD 리저브도 늘리고 STRC를 다시 재매입한 겁니다. 자, 이 앞으로 그러면 이제 스트래터지는 계속 비트를 팔겠다는 거구나라고 알 수 있는데 그 전에 우리가 나왔던 게 12억 5천만 달러를 팔 수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다시 나온 걸 보니까 이게 자세히 보면 12억 5천만 달러뿐만이 아니라 우선주 매입에 대해 10억 달러, 보통주 매입에 10억 달러, 연간 우선주 배당금 및 이자 비용 17억 6천만 달러, 요거 다 합치니까 50억 1천만 달러에 달한다. 50억 1천만 달러어치 비트코인을 팔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꼭 팔아야 되는 건 아닌데 50억 1천만 달러까지 팔 수 있다라고 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에 우리가 12억 5천만 달러어치 비트코인을 팔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50억 달러어치 비트코인을 팔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스트래터지 주가가 올라오고 STR이 100달러를 빨리 회복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스트래터지가 파는 와중에 스트라이브는 소소하긴 하지만 어쨌든 꾸준히 사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20BTC를 추가 매수했다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알고 오뉴스였습니다. 알고라는 알침대 성공투자와 행복투자를 응원합니다.